안녕하세요, 미스터리 큐브입니다. 오늘 몰아보기 영상은 2026년 7월에 올라온 영상들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7월 8일에 올라왔던 무기징역 시리즈 김해 모녀 실종 사건입니다. 오늘 영상은 실제로 벌어진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사건의 사례와 그에 대한 처벌을 다룸으로써 이를 알아보고 비슷한 사건을 방지하고자 하는 교육적 맥락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각적인 참고 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 6월 18일 오전 경찰서에 신고 하나가 접수됩니다. 신고 내용은 어느 모녀가 사라졌다는 것이었는데요. 40대의 여성 윤모 씨와 그녀의 딸 김모 양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신고자는 실종자들과 함께 살던 윤 씨의 시어머니, 바로 전날인 6월 17일부터 두 사람이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아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다음 달인 7월 1일 두 모녀는 세상을 뜬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처음에는 분명 실종으로 파악된 이 사건은 강력사건으로 수사가 전환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초기에 알려진 바는 이렇습니다. 6월 17일 윤 씨의 딸 김양의 핸드폰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당시 김양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업 중이어서 전화를 받을 수 없었으나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오자 어쩔 수 없던 듯하네요. 전화를 걸어온 것은 어머니 윤 씨였습니다. 전화의 내용은 지금 당장 조퇴하고 나오라는 것. 그렇게 김양은 학교를 조퇴하고 이날 실종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두 모녀가 실종된 17일 윤 씨의 행적에는 이상한 점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윤 씨가 이날 강화에 위치한 어느 은행에 들어가 현금 1억 원을 인출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당시 1억이란 큰 돈을 수표가 아닌 전액 현금으로 인출했다는 것. 윤 씨에게는 당시 약 5억 원 정도의 예금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양의 목돈이었는데요. 이 돈은 윤 씨의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 뒤 받은 보험금 등을 합친 돈이었다고 하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윤 씨는 자신의 딸과 함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은 당시 군에 복무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녀가 갑자기 딸도 데리고 나오고 말도 없이 큰 돈을 인출한 것은 조금 기묘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윤 씨가 돈을 인출하고 1시간 뒤였던 오후 2시쯤에 두 모녀의 휴대전화가 동시에 꺼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기된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는 윤 씨 모녀가 자발적으로 사라진 것이란 가설이 있었습니다. 이 가설에 힘을 실어줬던 이야기 중 하나는 윤 씨가 다니고 있던 종교 단체와 연관이 있던 이야기였는데요. 종교적 이유, 심리적 불안정 때문에 사라졌다는 것. 하지만 윤 씨에게는 딸 말고도 군 복무 중인 아들이 있었고 모든 사회적 관계를 끊어가며 이렇게 할 근거가 빈약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은행 직원의 묘한 증언이 추가되면서 사건은 단순 실종이 아닌 범죄에도 무게가 실렸습니다. 은행 직원은 윤 씨가 돈을 인출하러 왔을 당시에 20, 30대로 보이는 남성 2명이 근처에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처음엔 이들이 윤 씨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였지만 나중에 윤 씨가 차량을 한 대 호출하고 차가 도착하자 차 안에 돈을 실어 넣을 때 이들이 도왔다는 것. 또한 윤 씨가 은행 앞으로 차를 부른 과정도 일반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윤 씨는 돈을 모두 인출하고서 은행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전화를 걸어 차를 호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이 번호를 조회한 결과 이 번호가 다름 아닌 윤 씨의 전화번호로 나왔다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 핸드폰을 사용해 남을 부른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남의 핸드폰을 이용해 자기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는 것. 뭔가 앞뒤가 굉장히 맞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윤 씨의 핸드폰이 타인에게 넘어가 있었고 이 사람은 자신의 핸드폰을 쓸 수 없는 모종의 이유가 있었으며 그렇기에 윤 씨의 핸드폰을 사용해 전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타인이 자신의 흔적을 추적당하지 않기 위해 이런 방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처음에 제기되었던 가능성인 종교단체와 엮여 납치 실종 사건의 무게가 실렸습니다. 혹시 윤 씨가 몸을 담고 있던 종교단체에서 윤 씨가 거액의 목돈을 가지고 있던 것을 눈치채고 딸을 인질로 삼아 돈을 인출하게 만든 다음 모녀를 어딘가에 강제로 납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납치 및 실종 사건으로 가닥이 잡혔다가 얼마 후인 7월 두 모녀가 세상을 뜬 채로 발견된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은행 직원과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사건 당시 목격되었던 남성들의 몽타주를 작성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배포된 몽타주입니다. 몽타주가 만들어지고 배포된 뒤 경찰에서는 시신이 발견된 인근을 탐문 조사하여 증언을 수집했고 7월 11일 네 남자가 체포되며 사건의 전말이 밝혀집니다. 사건의 주범들은 당시 모두 20대 초중반의 나이였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주범 안 씨는 피해자 윤 씨 모녀와 가까운 곳에 살던 사이였고 그 거리가 겨우 약 500m도 채 안 되는 같은 동네였습니다. 게다가 안 씨의 부모와 피해자 윤 씨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문을 빨리 접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 동네 살던 가까운 사람이 벌인 소행이었던 것이죠. 이런 주범 안 씨가 어느 날 윤 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타서 큰 돈을 은행에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다른 공범들과 함께 납치를 모의했던 것입니다. 안 씨를 비롯한 다른 3명의 공범들은 모두 같은 동네, 같은 학교 선후배 출신이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윤 씨의 동선을 파악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실종 당일 김양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던 윤 씨를 도중에 납치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윤 씨의 차키와 핸드폰을 빼앗은 다음 앞서 말한 대로 은행으로 향해 돈을 인출하게 했습니다. 이날 은행 직원이 봤던 남성들이 바로 범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윤 씨를 협박해 딸 김양까지도 불러내게 하여 두 모녀를 동시에 납치하고서 핸드폰도 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 씨가 은행에서 거액을 인출한 것, 그것도 수표가 아닌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과 갑자기 딸 김양을 학교에서 조퇴시키고 핸드폰이 모두 동시에 꺼진 것들까지 이 모두가 범인들의 통제 아래에서 벌어진 일이었던 것입니다. 범행에 사용된 차는 모두 2대였던 것으로 조사됩니다. 한 대는 범인들의 차, 그리고 하나는 윤 씨의 차였는데요. 이들은 윤 씨의 차는 나중에 다른 곳에 세워두고 다른 한 대로 옮겨 탄 다음 범행을 벌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나머지 한 대도 폐차시키는 용의주도함을 보였습니다. 경찰에서 결정적으로 범인들을 추적할 수 있던 이유는 범인들이 윤 씨의 집에서 전화를 걸었던 흔적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범인들은 이날 윤 씨를 납치하고 그녀의 자택에 들러 114에 전화를 한 통 걸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범인들이 114에 전화를 했던 이유는 딸 김양이 다니는 학교의 전화번호를 문의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때 범인들 중 한 사람의 목소리가 녹음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섣불리 학교에 직접 전화를 했다가는 학교 측에서 수상하게 여길 것이라 생각해서 윤 씨가 직접 딸에게 전화를 걸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꾼 듯합니다. 하지만 114에 자신들이 문의했던 내용과 목소리가 녹음되어 남아있을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던 듯하네요. 그렇게 범인 4사람을 조사하던 경찰은 이들의 범죄가 매우 철저히 계획적이었던 것을 보고 분명 범행을 저지른 것이 한두 번이 아닐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게 이들의 주변과 혹시 모를 여죄까지 조사하다가 경찰에서는 또 다른 기묘한 사건 하나를 발견합니다. 2006년에도 납치 실종 사건이 하나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 미해결로 남아 있었습니다. 납치된 피해자는 20대 여성이었던 하모 씨, 피해자 하 씨의 집에 지금 딸을 납치해서 데리고 있으니 그녀의 몸값을 주면 풀어주겠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던 것. 그러나 이들의 협박이 먹히지 않고 요구가 실패로 돌아가자 범인들은 잠적했고 피해자 하 씨는 그대로 실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납치 사건을 벌였던 주범들 중 한 명이 이 실종된 하 씨와 이복남매 관계란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게다가 사건 진행 방향도 이번 사건과 흡사한 점이 많았기에 도저히 두 사건 간의 연관성을 부인하기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경찰이 이 사실을 토대로 범인들을 추궁하자 놀랍게도 4명의 범인들 중 주범 안 씨와 또 다른 범인이 하 씨의 납치 실종 사건도 자신들이 벌였다고 결국 자백합니다. 이들은 주범의 이복 여동생 하 씨를 2006년에 납치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협박 전화를 걸며 범행을 벌였지만 생각했던 대로 사건이 진행되지가 않자 하 씨 역시도 범인들에 의해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범인들은 시신을 유기한 장소로 경기도의 어느 호수 근처를 지목합니다. 실제로 이들이 말한 곳에서 경찰은 유골 한 구를 찾을 수 있었고 실종된 하 씨의 유골임이 밝혀지며 미해결 사건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여죄까지 밝혀지며 조사가 종료되고 범인들은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범인들 중 한 명인 하 씨에게 사형, 그리고 나머지 안 씨와 이 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나중에 항소심에서 하 씨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형을 확정시켰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무서운 점은 첫 사건을 조사하면서 뒤이어 또 다른 사건이 밝혀졌다는 점, 사실상 연쇄 범죄나 다름이 없었다는 점과 더불어 이들이 벌였던 두 건의 계획적인 강력 사건들이 모두 주변인을 대상으로 행해졌다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자신의 부모와도 친하게 지냈다던 윤 씨를 분명히 오며 가며 봤던 구면이었을 텐데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과 더불어 아무 상관이 없는 피해자 윤 씨의 딸도 희생되었다는 점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잔혹하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게다가 주범들 중 한 명은 자신의 이복 여동생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것도 모자라서 강력 사건을 벌이고 유기까지 했으니 이들은 인간이기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비록 모든 범행이 밝혀지고 이들이 체포되어 법의 무거운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이들에게 가해진 처벌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범죄가 향하는 그 무서운 끄트머리는 그 대상에 제한이 없다는 생각도 들게 하네요. 무기징역 시리즈 강화 모녀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7월 11일에 올라왔던 기묘한 괴작 영화 로어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괴작이란 말을 사용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 다른 하나는 말 그대로 기묘하고 신비한 작품을 뜻합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 로어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후자의 의미에 더 가깝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영화 로어의 제작 뒷이야기를 통해 촬영 현장의 안전 문제와 동물 활용에 관한 논점을 살펴보는 교육적인 맥락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시청 시 다소 민감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 점에 관해서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며 영상 속 내용은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각적인 참고 자료가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흥미롭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어는 1981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정식 장르는 어드벤처 다크 코미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노엘 마샬입니다. 마샬은 감독만 했던 것이 아니고 영화의 제작, 각본까지 전부 맡았습니다. 또 마샬의 부인이었던 배우 티피 헤드렌과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배우로 출연했습니다. 이 영화에는 두 가지 별명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게 촬영된 영화, 다른 하나는 처절하게 망해버린 영화입니다. 약 1,700만 달러의 제작비를 들였는데 흥행 수익은 겨우 200만 달러밖에 안 됐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영화의 또 다른 별명 중 하나인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게 촬영된 영화는 무슨 의미였을까요? 이런 별명이 붙게 된 서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제작 과정과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마샬이 이 영화를 제작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1969년 마샬과 아내 티피 헤드렌이 모잠비크를 방문했을 때 버려진 집 한 채를 우연히 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한 무리의 사자들이 점령하고 있었고 이 광경은 두 사람에게 신비한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밀렵꾼들 때문에 동물들이 위협을 받는 현실에 동물 보호에 관한 사람들의 의식을 깨워주고 싶어 했습니다. 부부는 이런 동물들이 나오는 영화, 특히 사자나 호랑이 같은 대형 맹수들이 중심인 그런 영화를 하나 만들어보자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런 맹수들을 한자리에 모아놓는 영화였던 것이죠. 동물들의 신비함과 아름다움을 알려서 대중에게 동물 보호의 필요성을 어필하는 목적이었던 듯합니다. 그렇게 영화 로어의 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전 제작은 1970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각본상 영화의 제목은 라이언즈였습니다. 사전 제작 단계에서 여러 사람의 조언을 구했는데요. 그 중에는 전문 맹수 훈련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훈련사들 다수는 그의 아이디어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왜냐면 사자와 호랑이를 비롯한 다수의 맹수를 한 곳에 모아두고 통제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각본에 예정되었던 맹수들은 최대 약 40마리였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처음 책정된 예산은 당시 돈으로 약 300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마샬과 TP 부부는 LA 셔먼 오크스의 자택에서 동물원이나 서커스단에서 데려온 사자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캘리포니아로 옮겨서 더 큰 부지로 이사하고 아예 본격적으로 맹수들을 키울 환경을 조성합니다. 약 50마리의 맹수를 전부 키울 수 있는 우리, 그리고 이 맹수들의 먹이를 감당할 4.5톤 크기의 냉장고, 또 영화를 아프리카에 가서 직접 촬영할 수가 없었기에 주변 환경을 아프리카처럼 꾸며 세트장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부터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1973년부터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당시 맹수를 돌보는 직원들과 동물들의 먹이 비용만 주당 약 4,000달러가 나갔다고 전해집니다. 1970년대에 4,000달러였으니 지금은 아마 더 나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촬영이 시작된 것은 3년 후인 1976년도였고 본격적인 문제들이 불거집니다. 수십 마리의 맹수들은 영화를 촬영하기엔 충분히 많은 수였지만 문제는 이 맹수들이 제대로 훈련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동물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들, 특히 위험한 맹수들이 등장하는 영화들은 고도의 훈련을 받은 동물들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마샬이 키운 맹수들은 제대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훈련을 했어도 그 기간이 너무나 짧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단 되는 대로 촬영에 들어갔던 것이죠. 심지어 시나리오상 수많은 맹수들과 한 공간에서 배우들이 들어가서 연기를 해야만 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여러 가지 사고들이 벌어졌습니다. 감독이자 배우까지 겸했던 노엘 마샬, 그가 당했던 사고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마샬이 했던 메이크업에 호기심을 가진 사자가 마샬의 다리를 건드려 큰 부상을 입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공격은 거의 10번이 넘게 이어졌는데 그로 인해 다리에 아주 큰 상처들이 여러 개 생겼다고 하네요. 나중에는 얼굴 그리고 상체에도 부상을 입었고 잘못하면 팔까지 잃어버릴 수도 있던 사고가 벌어집니다. 결국 큰 상처를 입은 그는 병원에 이송되었는데 너무나 많은 공격과 부상을 반복적으로 입은 나머지 일부 상처 부위는 궤저 진단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가 완전히 낫기까지 몇 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마샬의 부인이었던 TP 헤드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키우고 영화에 출연했던 사자 체리스로 인해서 크게 봉합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맹수들의 치아 특성상 세균이 있을 수도 있어 강한 파상풍 주사까지 맞아야 했다네요. 그런데 그녀의 부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화의 장면 중에는 코끼리가 나오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 코끼리의 이름은 템보였습니다. 이 템보가 갑자기 TP를 들어 올렸다가 놓는 바람에 그녀의 손목과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실 템보가 사고를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 그 전날에는 다른 조련사를 나무 쪽으로 밀쳐서 조련사의 어깨가 골절되는 사건도 있었다네요. TP 헤드렌의 딸이자 또 다른 배우였던 멜라니 그리피스, 그녀 역시도 사자 때문에 사고를 당했고 멜라니의 경우는 그 상황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크게 성형수술까지 받아야 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다행스럽게도 흉터 없이 수술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마터면 시력까지도 잃어버릴 뻔했던 사고였다네요. 마샬의 아들인 존 마샬과 제리 마샬 형제도 촬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처를 입었습니다. 존과 제리 형제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사자들이었는데 존의 경우 사자 때문에 크게 봉합수술을 받았고 제리도 부상을 당해 한 달이나 입원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사고는 배우들만이 아닌 스태프들에게도 벌어졌습니다. 여러 스태프가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크게 다친 두 사람 중 한 명은 조감독 도론 카우퍼. 카우퍼는 목과 턱, 귀에 큰 상처를 입었고 가슴과 허벅지 쪽에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4시간에 걸친 큰 수술을 받아야만 했으나 다행히도 나중에 무사히 회복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나머지 한 명은 정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촬영 감독이었던 얀드 본트는 머리에 아주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뒤통수 쪽에 크게 부상을 입었으며 무려 220바늘이나 봉합을 해야 하는 상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얀드 본트는 당시 촬영 환경을 나름대로 꽤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던 듯합니다. 하필이면 처음으로 겪어보는 영화 현장이 이런 식이었으니 아주 나쁜 기억으로 남길 만도 하지만 그는 오히려 이 경력을 가장 흥미롭고 도전적이었다고 회고합니다.
결국 이런 사고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배우만이 아닌 스태프들도 눈앞에서 부상을 입자 나머지 스태프들 대다수가 제작 현장을 떠나길 희망했습니다. 특히 조감독 카우퍼의 사고를 목격했던 스태프들 20명이 그날 그 자리에서 관두겠다고 선언하고 떠날 정도였다네요. 그 누구도 다시는 복귀를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누구라도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영화 제작에 아주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들도 촬영을 마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써서 촬영하던 이 현장에 또 한 번의 큰 시련이 다가온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1978년에 벌어진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1978년 2월 9일 저녁부터 내린 비는 그칠 기미가 없이 이어지며 폭우로 변합니다. 결국 촬영 현장 근처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두기 하나 위치해 있었는데 그게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터져 나왔고 영화를 촬영하던 현장까지 이 물이 흘러들어왔습니다. 물의 높이가 무려 최대 3m가 될 정도였다고 하네요. 강렬하게 쏟아져 오는 물줄기가 현장을 덮치고 세트장에 있던 영화 촬영 장비가 전부 물에 잠겨버립니다. 더 큰 문제는 동물들이 지내고 있던 우리까지 이 물줄기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나중에 무사히 구조되기는 했지만 일부 동물들이 우리를 탈출해 도망쳐버린 일까지 발생합니다. 이 끔찍한 홍수가 복구되기까지 약 1년이 걸렸는데 하필 홍수가 복구되자마자 또 사고가 터졌습니다. 근처 지역에서 12건의 산불 사고가 발생하면서 동물들을 급히 대피시켜야만 하는 일이 생겼고 그로 인해 또 한 번 영화 촬영이 길게 지연되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1981년에 영화가 완성됩니다. 이 영화를 촬영하는 데 들어간 총 제작비만 약 1,700만 달러, 사전 제작 시기까지 감안하자면 영화 한 편을 촬영하는데 무려 11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영화의 흥행 성적은 그다지 좋지는 못했다네요. 정작 미국에서는 개봉을 하지 못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수익금 배분 문제가 있었는데요. 마샬의 부인 티피는 이 영화의 수익금을 전부 동물보호기금에 사용하고자 했지만 영화관들과의 협상에 차질이 생기면서 결국 미국에서는 개봉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이자 제작자인 노엘 마샬은 이 영화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대박칠 것이며 예상 흥행 수익을 약 1억 5천만 달러로 잡았습니다. 꿈은 크게 가지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1980년대 당시 물가로 저 정도의 수익이 나오기에는 너무 비현실적인 예측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약 2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면서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이 영화를 제작하는 동안 약 70명이 넘는 사람이 부상이나 사고를 당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감독 노엘 마샬은 오히려 한술 더 떠서 70명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부상만이 아닌 여러 가지 재난 사고까지 겹치면서 뜬금없이 한 가지 흥미로운 가설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바로 공포영화 엑소시스트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 엑소시스트는 출연 배우나 제작진들이 불운한 사고를 당하면서 영화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뜬소문이 돌기도 했었는데요. 이 로어 역시도 엑소시스트의 마수에 빠졌다는 루머였습니다. 그 이유는 로어의 감독이었던 노엘 마샬이 영화 엑소시스트의 총괄 프로듀서를 맡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가 영화 로어를 제작했던 제작비 대부분도 이 엑소시스트를 통해 벌어둔 자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로어 역시도 엑소시스트의 저주를 받은 작품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물론 루머지만 아무튼 흥미로운 이야기로 보이기는 합니다. 나중에 감독 노엘 마샬과 부인 티피 헤드레는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 갈라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티피는 이런 야생동물 보호에 관심이 무척이나 많아서 영화 제목에서 이름을 딴 로어 재단을 설립하고 자신들이 마련했던 이 캘리포니아 부지를 샴발라 보호구역이란 명칭을 붙여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이곳에 여러 종류의 동물을 구조해 보호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로어를 촬영했던 당시에 대해 회상하면서 오히려 동물들을 괴롭혔던 것 같아 미안했다고 하네요. 영화의 장르는 분명 어드벤처, 다크 코미디 장르인데 제작 현장의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 때문에 사실상 공포 영화로 장르를 바꿔도 손색이 없을 지경입니다. 실제로 영화 분위기 자체도 다크 코미디라고 보기에는 뭔가 맹수들이 나오는 스릴러에 가까운 분위기입니다. 노엘 마샬과 티피 헤드렌이 초기에 의도했던 영화의 방향은 분명 이런 식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거대 맹수들이 나와서 가족들과 일상에서 벌이는 어떤 시트콤 같은 이야기를 기대하고 제작에 들어간 것 같은데 훈련도 안 된 맹수들을 데리고 촬영을 하려 했으니 영화가 혼란스럽게 된 것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영화에서 그나마 가장 코믹한 파트를 뽑자면 다름 아닌 영화 초반의 소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영화 시작 전에 영어로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영화를 찍는 동안 다친 동물은 없었습니다란 뜻입니다. 동물은 안 다쳤지만 사람은 수십 명이 넘게 다쳤단 걸 생각해보면 아마도 이 메시지가 나오는 장면이 이 영화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다크 코미디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영화 자체보다도 제작 과정이 더 무서운 영화는 솔직히 처음 보는 것만 같습니다. 물론 동물들도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아무튼 내용만 보면 겁이 날 법도 한데 촬영을 끝까지 마친 배우들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작품 자체는 꽤 컬트적인 인기를 끌었다고도 하네요. 살아있는 맹수들과 촬영한 기묘한 영화 로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7월 18일에 올라왔던 기묘한 TV 프로그램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 방송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이게 어떻게 전파를 탈 수 있었는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프로그램들도 존재합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가 바로 그런 기묘한 방송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영상은 그런 여러 방송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비평적, 교육적 맥락에서 살펴보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시청 시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리며 이에 관해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영상 속에 나오는 일부 내용은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흥미롭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 네덜란드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프로그램의 이름은 영어로 더 그레이트 도넛쇼, 직역하자면 위대한 기증쇼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기증이란 단어가 주는 느낌에서 알 수 있겠지만 놀랍게도 이 프로그램은 장기를 기증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전개는 이렇습니다. 이날 방송에는 리사란 이름의 여성이 출연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그녀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로 37살이었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세상을 떠나기 전 꼭 좋은 일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면서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겠다며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바로 신장 기증이 꼭 필요한 환자를 3명이나 출연시킨 것이죠. 이 환자들도 각자 딱한 사정들이 있었고 이들의 이야기를 한 명 한 명 모두 들어본 다음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신장을 기증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아마 기증자인 리사가 정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방송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서바이벌 진행을 선택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누가 기증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지 실시간 문자 메시지로 의견을 전달받아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한 명에게만 기증자의 신장을 이식받을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도 상당히 쇼킹한 내용의 방송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출연자가 신장을 기증하겠다 말하고 이식 과정이 절실히 필요한 환자들 3명이 나와서 딱 한 명 누가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송.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면 당시에 정말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결국 프로그램 종료 시간이 다가오고 이제 최종적으로 한 사람을 지목해야만 하는 무렵 사회자가 갑자기 시청자들에게 큰 반전을 밝혔습니다. 바로 이 방송이 전부 기획된 가짜란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기증자로 나온 시한부의 리사는 실제로는 환자도 아니고 그냥 배우였단 것입니다. 그에 반해 기증이 필요해 출연했던 환자 3사람은 진짜로 신장 기증이 필요한 상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에게도 이 프로그램이 사실은 기획된 것이며 리사가 실제로는 배우란 것을 사전에 알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두가 짜고 치는 프로그램이었던 것이죠. 사실 이 프로그램은 네덜란드에서 점점 낮아지고 있던 기증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고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난 후에 예상대로 많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큰 비판은 목적만 있다면 어떠한 수단도 괜찮은가였습니다. 분명 신장질환은 고치기 어려운 질병 중에 하나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실제 환자들을 내보내어 마치 3명 중 1명만 살려주겠다라는 식으로 만들어진 서바이벌 형식의 내용이 과연 옳은가에 관한 것이었다네요. 물론 방송 프로그램 자체가 나름대로 공익적 목적을 위했고 나중에 가짜로 기획된 것이었음이 밝혀지기는 했지만 방송의 구성과 방식 자체가 자극적이었단 비판은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많은 시청자가 나중에 진실을 알긴 했지만 이들을 속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가해졌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그렇게 많은 비판 속에서 수많은 시청자를 우롱한 프로그램으로 남게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종료 후 의외의 결과가 펼쳐집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방영된 이후에 기증을 하겠다는 신청이 꽤 많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본래 의도했던 목적이 잘 맞긴 했던 것입니다. 이후 이 방송은 2007년 올해의 순간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비록 방송 자체는 당시엔 문제적인 소재로 기억되었지만 이후 윤리적인 비판과 공익적 효과가 충돌하면서 사회적인 질문을 대중에게 던진 방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해당 프로그램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누구나 고통스러운 순간은 피하고 싶기 마련입니다. 보통은 단순히 자기가 당하는 것만이 아니고 남이 당하는 것을 보는 것도 대단히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만약 그런 모습을 하나의 게임쇼로 만들어서 방송에서 보여준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2002년 미국에서는 이런 방송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더 챔버, 퀴즈 게임쇼였는데 일반적인 진행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진행자는 참가 희망자에게 2가지 선택지를 내놓습니다. 소정의 참가 금액만 받고 포기하고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퀴즈쇼에 도전할 것인가의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대개는 참가비만 받고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참가 희망자가 도전하겠다고 말하면 본격적으로 이 기괴한 퀴즈쇼가 진행됩니다. 퀴즈쇼의 제목 그대로 방을 뜻하는 챔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참가자를 의자에 앉혀놓고 몸을 고정시킵니다. 이후 참가자가 의자에 고정된 상태 그대로 어떤 챔버, 즉 어떤 방에 들어가게 할지 컴퓨터가 임의로 정합니다. 이 챔버는 2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컨셉에 따라 뜨거운 방, 차가운 방 2가지가 있었습니다. 참가자가 챔버 안에 들어가면 본격적인 문제가 제출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주 기괴한 요소들이 방 안에 등장합니다. 뜨거운 방의 경우 내부 온도가 최소 43도에서 최대 66도, 그리고 의자가 앞뒤와 아래 위로 심하게 흔들리거나 완전히 원을 그리면서 빙글빙글 돌아가기도 합니다. 차가운 방의 경우는 기본 영하 1도에서 시작해서 최대 영하 29도까지 내려가기도 했고, 심지어 가끔 몸에 차가운 물이 분무기처럼 뿌려지기도 했습니다. 2 방의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시속 약 60km 정도의 강풍이 방 안에 불기도 하고 방 전체가 계속해서 크게 흔들리기도 했으며 심지어 전극을 연결해 근육을 수축시키기도 하고 방 안의 산소를 일정 농도 이하로 조절할 정도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참가자는 도저히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어서 쉬운 문제 하나조차 풀기가 어려운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걸 정말 어떻게 내보낼 수가 있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프로그램 그 자체입니다. 말만 퀴즈쇼일 뿐 사실 퀴즈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을 방송으로 내보내는 기괴한 쇼에 가깝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엄청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당시 비평가들은 이 프로그램에 부정적 평가를 내놨고 시청자들 역시도 반응은 거의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송사에서는 더 자극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좋아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첫 화에 비해 시청률이 계속해서 반토막이 나면서 이들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것만 입증되었다네요. 즉 사람들이 무조건 자극적이라고 해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이 괴로워하는 걸 즐기는 것도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한 에피소드는 방송사의 사장도 당시 녹화 현장에 있었는데 이때 쇼에 사용되던 챔버의 기술적인 오류 현상으로 인해 참가자가 그대로 안에 갇히는 순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참가자는 다행히 아무런 부상도 없이 풀려났지만 방송사의 사장은 이 당시 크게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소송이 걸려도 할 말이 없는 지경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시청률의 부진과 큰 비판에 부딪히며 단 3회 만에 프로그램 자체가 퇴출되고 말았습니다. 1982년 야심차게 시작된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방송 레이트 레이트 브렉퍼스트 쇼가 그것입니다. 진행자인 노엘 에드먼드의 이름이 붙어 있어서 보통 노엘 에드먼드 쇼라고도 불렸던 모양입니다. 제목 그대로 아주 늦은 아침 식사 쇼란 뜻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름에 걸맞게 토요일 오후에 생방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방송의 내용은 여러 코너가 존재하는 종합 예능 쇼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을 받았던 코너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문제의 코너인 기비 더 헐이란 코너였습니다. 이 코너의 백미는 바로 일반인이 참가한다는 것인데요. 일반 시청자가 전화로 이 코너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적힌 룰렛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룰렛은 일반적인 인식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왜냐면 이 룰렛은 경품 추첨 등을 위한 것이 아니고 참가자가 어떤 스턴트를 보여줄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스턴트를 고르는 코너였습니다. 지금 들으면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지만 진짜입니다. 그냥 일반인에게 스턴트를 도전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었지만 그마저도 스턴트의 내용들도 꽤 거친 것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그 내용이 너무 위험한 나머지 영국 정부에서 직접 방송사에 접촉해서 이걸 지속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권고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너는 좀 더 오래 지속됐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 코너가 나오는 시간이 다른 코너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시청률이 좋았고 인기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사진 속 4명의 남녀가 누구인지 혹시 알아보실 수 있을까요? 바로 세계적인 가수인 아바입니다. 이렇게 당대 유명 가수들을 초대하는 코너도 있었는데 오히려 종종 이 스턴트 코너가 더 인기가 좋기도 했으니 방송사 입장에서는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도전했던 사람들 일부가 부상을 입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너의 인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비극은 1986년에 벌어졌습니다. 이 스턴트 코너에 참가했던 마이클 러시,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마이클의 사진입니다. 그가 룰렛을 돌려 당첨된 스턴트는 아주 높은 곳에 매달렸다가 그대로 탈출하는 그런 내용의 스턴트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실제 촬영 전 높은 곳에 매달린 채 리허설 도중에 마이클의 몸에 걸려있던 안전 카라비너가 갑자기 빠져버렸고 그로 인해 급작스럽게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이클은 병원으로 곧장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결국 눈을 감게 되고 말았습니다. 조사 결과 이 스턴트에 사용되었던 안전 카라비너가 너무 약한 재질이었던 것이 원인이었다고 하네요. 사고 당시 사용되었던 카라비너들이 법정에서 증거 자료로서 사용되었는데 이때 이 카라비너들이 손가락으로만 살짝 당겨도 바깥으로 쉽게 풀려버릴 정도의 장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걸 몇 개 연결하는 정도로는 남성의 몸무게를 버티는 것이 당연히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점이 하나 있었는데 보통 이런 고강도의 스턴트를 실행하게 될 경우 안전장비는 당연하고 전문가들의 감수와 충분한 연습이 필요했지만 실제로 현장에는 전문 스턴트맨의 시범이나 감독이 없었으며 심지어 이런 스턴트는 몇 주 정도 연습을 해야 함에도 단 며칠 동안 연습한 다음 리허설에 투입됐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사실상 예견된 사고나 다름이 없었던 셈이죠. 결국 방송사는 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2,000파운드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세상을 떠난 마이클의 가족에게 보상금으로 약 12만 파운드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방송사에서는 사고 이후 쇼 자체를 폐지시켜버렸습니다. 아무리 시청률이나 인기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이런 시도를 방송으로 벌였다는 것이 충격적이기는 하네요. 마지막 방송은 특이하게도 우리나라에서 방영된 대한민국의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아마 이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약간 위험한 방송이란 제목입니다. 프로그램의 취지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호기심을 제보받아 방송에서 대신 시도해보고 궁금증을 풀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TV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기엔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 프로그램은 처음엔 TV용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당시 막 태동했던 위성 DMB를 통해 송출된 제한적인 플랫폼의 자체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TV의 케이블 채널에서도 방영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시엔 참 별난 소재로 인기를 끌었는데 지금 보기에는 단순히 별나다로만 치부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황당한 소재들도 꽤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재치 있는 소재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재들은 종종 지나치게 자극적이어서 그 당시에도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전에도 시청자들의 호기심, 궁금증을 제보받아서 방송이 대신 해결해준다는 포맷들은 꽤 있었지만 이 프로그램은 소위 말하는 선 넘는 진행이 자주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물을 소재로 만들어진 에피소드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동물에게 같은 종으로 만든 음식을 주면 과연 그 동물이 그 음식을 먹을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른바 동족 포식이 가능한가 하는 소재였습니다. 이 에피소드에 등장한 동물들은 바로 닭과 개였는데 정말 궁금증 내용을 문자 그대로 실험하기도 했습니다. 실험 내용과 결과가 어땠는지에 관해선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내용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돼지가 번지점프를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질문이 등장한 것이죠. 실제로 실험을 수행하는 과정과 더불어 겁에 질린 돼지를 그대로 내보내는 장면까지 나오면서 당시에도 보기에 힘들고 매우 가학적이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네티즌들이 방송사 온라인 게시판에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성토하는 글을 여럿 올리기도 할 정도였다네요. 결국 이런 여러가지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소재 고갈 및 화제성이 점점 떨어진 점 등이 겹쳐서 2007년 9월을 끝으로 방송은 제작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위에서 언급한 여러 논란들이 있기는 했지만 위성 DMB 자체 제작 프로그램이란 특징을 살려서 일반 공중파 프로그램 등에서는 쉽게 해내기가 어려웠던 여러 다채로운 실험도 보여줬다는 기억이 남아있긴 하네요. 오늘은 여러가지 기묘한 방송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 보면 몇 가지 소재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획들이 실제 방송이 될 수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극적인 소재들로 화제성을 이끌어내려 했던 시도를 보면 과거는 현재와 미래의 거울이란 말이 언뜻 떠오르기도 합니다. 언젠가 또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실제로 방영되었던 기묘한 프로그램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번째 영상은 7월 22일에 올라왔던 영화 호프의 개인적인 리뷰와 해석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큐브입니다. 요즘 얼마 전에 개봉한 나홍진 감독의 영화 호프가 최근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호프 보고 왔습니다.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던데요. 호프에 대한 개인적인 리뷰,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해본 해석과 더불어서 후속편이 어떻게 나올까에 대한 예상도 좀 해봤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면 현재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작품이다 보니까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최대한 스포일러는 자제하고 리뷰를 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작품 내의 해석과 설명을 하려다 보니 영화 중후반 전개와 결말 부분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강한 스포일러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영화를 아직 관람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점에 관해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화 호프가 액션 영화의 탈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영화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 액션은 영화에 가미된 양념 같은 존재이고 실제로는 다른 메시지가 숨겨진 작품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액션 영화로 바라보면 다소 단조로울 수 있으나 반면에 그 속에 숨은 의미를 찾으면서 감상하면 자연스레 후속편까지도 기대하게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예고편에서도 나왔듯이 그리고 줄거리 등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호프는 외계인과 인간 주인공들 간의 사투를 다룹니다. 사실 사투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그런 사투 같은 싸움보다는 일방적인 사냥으로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방적인 사냥이란 점은 인간이 아닌 외계인에게도 적용되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는 이 작품을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긴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홍진 감독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장치들을 영화 곳곳에 배치해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시간적인 배경이 그렇기도 하지만
관공사상이 담긴 표지판이나 현수막이라든가 혹은 간첩 신고를 하란 메시지가 써진 표지판이 영화 내에 아주 크게 등장하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나홍진 감독은 이런 감독입니다. 나홍진 감독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기민하게 숨기고 관객을 속이는 것을 대단히 좋아하는 듯 보입니다. 즉 관객이 아마도 이 영화는 이런 뜻이겠지 하고 해석 혹은 착각하게 만들어버린 다음 영화를 진행하는 동안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며 관객이 처음에 했던 자신의 해석을 이게 아닌가 하고 스스로 서서히 반문하게끔 만드는 그런 반응을 유도하는 스타일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홍진 감독은 이거 무슨 작품일까요 하면서 영화 안에 사람이 속거나 착각할 수밖에 없게 하는 몇 가지 단서를 일부러 눈에 띄게 보이도록 집어넣은 다음 시청자들에게 처음에는 잘못된 해석을 내리게 유도하고 영화를 진행하면서 사실 너희 다 속았어라고 말하는 그런 기발한 장난을 무척 좋아하는 타입 같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 역시도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 영화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액션 영화인 듯 보였지만 사실은 종교적인 메시지를 더 많이 담아놓은 작품이었습니다. 아주 나중에 등장하는 장면이긴 하지만 주인공 파출소장 사무실의 벽에 걸린 장식품들 중에는 물고기 그리고 물고기가 그려진 액자 등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나홍진 감독이 관객들에게 이 영화가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품고 있다고 착각했다면 그리고 단순하기만 한 액션 영화라고 생각했다면 당신들 전부 물고기처럼 나한텐 아껴 써라고 재미있게 밝힌 장면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나홍진 감독의 낚시에 낚여버린 것이죠. 감독은 미끼를 던져버린 것이고 관객들은 그걸 덥석 물어버린 것과도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 물고기들은 단순히 감독의 이런 의도가 아닌 또 다른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 장치로도 사용이 된다고 보는데요. 이 점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프는 괴수와도 같은 외계인이 나오는 SF 괴수물이지만 동시에 아주 뻔하디 뻔한 영화는 아닌 듯 했습니다. 작품이 클리셰를 비틀어버린 점이 존재한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 좋았던 점을 뽑는다면 어떤 면에서는 뻔한 캐릭터가 나오지 않아서입니다. 그 가장 큰 예로 보통 이런 괴수물에서는 꼭 어떤 특별한 작전을 세우려는 캐릭터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보통 이런 괴물을 어딘가로 유인해서 어떤 효율적인 무기를 사용해 궁지에 몰아보자 하고 나름대로의 작전을 제안하는 캐릭터가 꼭 등장합니다. 대개는 이런 계획이 아주 잘 먹히는 듯 하다가 실패하든가 아니면 아주 극적으로 성공하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호프는 그런 진행이 없습니다. 총이 제대로 먹히지도 않는 괴물을 상대하면서 어떤 특별한 계획 같은 걸 세울 시간도 없고 또 생각할 기회도 별로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작중에서 무슨 작전을 세워야 된다는 대사가 나오면서 관객들에게 어떤 기대감을 주는 장면이 있지만 엉뚱하게도 이것은 괴물을 없앨 작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나마 있는 유일한 계획이라고 한다면 유탄 발사기를 이용하는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즉 인간이 자신들의 이해를 아득히 넘은 공포를 마주하면 현실은 영화처럼 진행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오히려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그런 특별한 전개입니다. 외계인을 마주한 인간들은 크게 소용이 없단 걸 알아도 일단 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의 처절한 사투가 더욱 돋보였으나 반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총기 액션들이다 보니 어떤 면에서는 영화 진행이 매우 단조로워 보입니다. 아마도 이런 점이 영화를 좋지 않게 보시는 분들에게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했던 것이 아닐까 싶네요. 다만 이 점에 관해서는 만약 이 영화가 배경이 80년대가 아닌 현대의 시간대였다고 하더라도 별 다를 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인간, 그것도 급작스러운 습격을 받은 이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결국 총기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현대라면 드론 정도가 있겠네요. 이 부분도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영화 초반부에 활과 화살을 착용하고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속 캐릭터가 바로 그 인물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활을 메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영화 시대상을 감안하더라도 아주 시대와 동떨어진 무기죠. 그런데 보통 이런 특이한 캐릭터가 나오게 되면 관객들은 이런 기대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혹시 활이나 화살이 의외로 외계인에게 잘 통하거나 화살에 무슨 장치를 해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 영화는 그런 생각을 과감하게 무시합니다. 오히려 활과 화살은 배우 황정민 씨가 연기한 파출소장 캐릭터에 의해서 그냥 버려지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완전히 잊혀진 수단이 됩니다.
결국 총기만이 유일한 해결 수단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너무 뻔해서 뻔하지 않은, 혹은 뻔하지 않아서 너무 뻔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홍진 감독은 영화를 보는 관객을 속이는 것에 능숙하고 그걸 즐기는 스타일에 가까운 감독으로 보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차량 추격전이 정말 오랫동안 그리고 아주 많이 나옵니다. 사실 나홍진 감독은 이런 차량 추격전을 꽤 좋아하는 듯합니다. 특히 감독의 전작 중 하나였던 황해에서도 이런 차량을 이용한 추격 액션이 꽤 나오는데요. 이런 추격전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만드는 사람들도 정말 힘들었겠지만 보는 사람들까지도 꽤 지쳐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차량 추격전이 속도감도 있고 액션성도 좋지만 잠깐 나올 때는 좋아도 계속해서 지속되면 보다가 지쳐버리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는데요. 설마 나홍진 감독이 영화를 제작하면서 본인과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지쳤는가에 관해 관객들도 느끼게끔 해주려고 일부러 이랬나 싶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스포일러가 되겠습니다만 아까 총기와 활의 대비구도와 비슷하게 말과 함께 경찰차가 나란히 달리는 장면이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말은 과거의 이동수단이고 차는 현대의 이동수단이죠. 왠지 모르게 감독이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굳이 계속해서 나란히 보여주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리뷰 영상을 급히 만들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는 깊게 생각해볼 시간이 별로 없어서 나홍진 감독의 구체적인 의도까지 파악하진 못했지만 아마 이건 역시도 감독의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그림이 좋아서 그렇게 한 건지는 좀 헷갈립니다. 외계인과 주인공들이 마을에서 추격전을 벌이는 장면도 있습니다. 영화 호프 속 가장 주된 사건의 줄기는 외계인 하나가 작품 속의 마을 하나를 습격해서 건물이 전부 부서지고 사람들이 모두 당하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도망치는 외계인을 주인공들이 쫓아가는데요.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선과 악의 대립으로 돌아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은 제약이 많지만 악은 제약이 별로 없습니다. 나쁜 놈들은 성역 없이 자기 마음대로 죄를 저지르지만 나쁜 놈을 쫓는 쪽은 항상 규칙을 지켜가며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외계인을 추적하는 장면이 딱 그렇습니다. 외계인은 집과 건물 등을 부셔가면서 이동하기도 하고 또 방향을 틀어서 논과 밭, 숲을 지나가며 자기들 마음대로 이동하고 도망치고 공격하고 습격합니다. 하지만 외계인을 쫓아야 하는 주인공들은 마을 내에서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차를 타고 있다 보니 외계인들처럼 아무 곳이나 마음대로 갈 수 없고 정해진 도로만 가거나 그나마 깨끗한 길로만 이동해야 합니다. 제약 없이 제멋대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외계인들, 반면 정해진 방법과 제한된 수단으로 싸워야 하는 지구인들, 어쩌면 이것이 선과 악의 대립 양상을 영화적으로 잘 나타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도 강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 점에 관해서는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다만 나중에서야 나오지만 외계인들이 무조건 악이었다는 것은 아니고 이들도 이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다는 스토리입니다. 예고편에서도 잠깐 지나가듯이 나오지만 외계인들에게는 아직 다 자라지 못한 어린 외계인이 있었고 이 어린 외계인이 지구에서 사라지는 바람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인데요. 이 어린 외계인이 다른 외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존재란 듯한 이야기가 최후반에 나오기도 합니다. 나중에 사실 이 작은 외계인이 이미 목숨을 잃었으며 그것도 이 마을에 살던 어떤 정신나간 캐릭터가 자기 집 창고 안에 냉동고 안에 보관하고 있음이 밝혀집니다. 결국 이 캐릭터 하나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더 개인적인 해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스포일러가 아주 많이 들어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들 중에 이 영화가 종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결정적인 장면 하나가 영화 속에 존재합니다. 바로 목숨을 잃고 냉동고에 보관되어 있던 외계인을 주인공들이 가서 직접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 어린 외계인을 영화 속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보는데 지금 말씀드릴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 외계인은 정신나간 캐릭터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상태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정신나간 캐릭터의 직업이 작중에서 목수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기독교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는 젊은 시절 목수로 일했었는데요. 그것은 그의 아버지인 나사렛의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석공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요셉이 목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영화로 돌아가겠습니다. 자신의 집에 그 외계인이 보관되어 있다는 말 때문에 이 목수 캐릭터의 집에 주요 캐릭터 3명이 모입니다. 보건소에서 파견 나온 듯한 의사와 직원도 같이 있었긴 했지만 이들은 나중에 도착한 사람들입니다. 냉동고 속의 외계인을 확인할 때는 분명 주인공들 중 2명이 있었고 그 뒤에 다른 1명도 목수의 집에 도착해서 주요 등장인물 3명이 한 집에 모인다는 것에 의미를 두겠습니다. 먼저 있던 2사람은 파출소장과 그가 도중에 만났던 활을 든 남성, 그리고 나중에 경찰관 1명이 더 도착해서 총 3명이 모입니다. 3명의 주인공과 목수로 일하는 남자, 그리고 어린 외계인. 이 장면을 보자 머릿속에 떠오른 성경 속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고서 그를 경배하기 위해 찾아갔던 장면과 닮아 있습니다. 마침 동방 박사들이 보통 3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니 주인공 3사람과도 수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게다가 이 정신나간 목수 캐릭터가 어두운 냉동창고 안에서 외계인을 꺼내려다가 냉동고 안이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이자 여기 와서 밝은 전등을 좀 들고 있어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출소장과 같이 갔던 다른 남성이 마지못해서 냉동고 안에 들어가 밝은 전등을 받아들고 그 안을 밝게 비춰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두운 냉동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외계인의 시신을 꺼내기 위해 비춰지는 밝은 전등 불빛. 이것은 성경 속 동방 박사들이 하늘에 뜬 아주 밝은 별빛을 보고 아기 예수가 탄생한 곳이 어딘지 찾아가는 장면과 겹쳐 보입니다. 또한 이 어린 외계인의 몸이 아주 찐득찐득했다고 말합니다. 보통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양수나 점액 등이 묻어 있어서 몸이 미끈거리거나 끈적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다만 이 외계인은 이미 목숨을 잃어버린 상태란 것이 갓 태어난 아기와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기 예수도 처음 태어났을 때는 일반적인 아기처럼 몸이 아주 미끈거리고 끈적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죽은 외계인도 몸이 아주 찐득하다는 묘사가 탄생과 죽음, 이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 그리고 아기 예수와 이 어린 외계인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이어주는 경계적인 묘사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즉, 이 정신나간 목수 캐릭터가 나사렛의 요셉이고 이 캐릭터의 집에 모인 주인공 3사람이 동방박사들이라면 목숨을 잃어버린 외계인이 아기 예수로 대입될 것입니다. 딱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성경 속의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영화 속 주인공들은 작은 외계인의 죽음을 목격하러 갔습니다. 별빛을 전등불로, 탄생을 죽음으로, 경배를 죽음의 목격으로, 한마디로 성경 내용의 변주 그 자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성경 속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었지만 그러면서도 흡사하게 묘사한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작품 안에서 종교적인 메시지가 가장 강하게 들어가 있는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성경 속 내용을 묘사한 듯한 장면이 더 있는데요. 작품 최후반부에 대형 우주선이 추락하는 장면이 나오며 외계인 2명이 그걸 보고 대단히 절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들도 분명히 성별이 존재하는 듯한데 2사람은 각각 남성과 여성으로 대입되어 보입니다. 일단 마지막 장면에 가장 주요하게 나오는 외계인은 2명입니다. 작중에서 이 거대 우주선은 어떤 신적인 존재처럼 암시됩니다. 거대한 우주선이 추락하며 돌아갈 곳을 잃어버린 2명의 남성과 여성 외계인, 마치 성경 속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최초의 인간들인 아담과 이브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또 이 2 외계인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다분히 종교적인 메시지로 보이는 대사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1절의 구절 중 일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성경 구절에 따르면 믿음이란 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강력한 내적 증거가 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잘 가지 않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영화에 대입해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영화 매트릭스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매트릭스의 주인공들 중 한 명인 모피어스, 그는 네오를 구세주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주변 사람들도 그리고 네오 본인 역시도 자기가 구세주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네오가 예언자 오라클에게서 원하던 대답을 듣지 못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모피어스는 그런 이야기에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네오가 반드시 구세주일 거란 모피어스의 믿음이 그 자체로 모피어스 자신에게 있어서 구세주가 진짜로 존재한다는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의 믿음이 결국 진짜였음이 밝혀집니다. 재밌게도 매트릭스 역시 영화 안에 성경을 인용한 내용들이 꽤 많다는 점이 떠오릅니다. 또 특정한 장면이 작중에 한번 지나갑니다. 완전히 박살난 어촌 마을 한가운데에서 뜬금없이 당나귀 한 마리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다지 오래 지나가는 장면은 아니었지만 꽤 화면에 큼지막하게 잡아줬기 때문에 아마 그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당나귀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도 타지 않은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구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화 속에 나온 당나귀는 누구도 타고 있지 않고 심지어 빈 수레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당나귀에 타고 있어야 할 구세주의 자리를 비워둠으로써 직접적으로 이런 상황에 있어 구세주란 없으며 이 무서운 위기를 헤쳐나가야만 하는 것은 오롯이 인간 본인의 몫이란 것을 보여주는 것도 같았습니다. 또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 속에서는 분명 구세주가 타고 가던 당나귀가 영화 속에서는 텅 비어있는 수레를 끌고 가는 것, 어쩌면 이것은 나홍진 감독이 영화 속에서 아직 구세주의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이며 이 자리를 채울 메시아가 곧 오게 될 것이라는 어떤 후속적인 내용을 담은 복선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파출소장 사무실의 벽면에 수많은 물고기 관련 장식품들이 걸려있는 장면, 물고기는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상징으로 쓰입니다. 물고기는 고대 그리스어로 익투스라고 불리는데 이 익투스의 각 철자 하나하나가 순서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말의 머리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쓰입니다. 또한 성경 속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 등과 함께 물고기와 관련된 기적들이 몇 가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럼 대체 왜 파출소장의 사무실 안에 물고기들이 걸려있는가? 이것에 관해서는 머리를 좀 써봤지만 도저히 어떤 연관이 있는지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주인공들 중 한 명인 파출소장의 사무실에 종교적 상징인 물고기들이 걸려있다는 것은 어쩌면 이 주인공이 후속편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란 암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호프는 제가 알기로는 3부작 혹은 그 이상으로 나홍진 감독이 제작을 계획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호프의 이후 내용을 예측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호프 마지막 장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주인들의 모선처럼 보이는 거대한 우주선이 어떤 문제로 인해 파괴되면서 결국 추락하고 이걸 본 외계인들이 곧 절망하다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겠다는 듯한 내용입니다. 개인적 추측이지만 이 추락하던 거대한 우주선에 위기를 대비해 준비한 탈출선이 없었을 리가 없습니다. 제 생각엔 아마 이 우주선이 완전히 추락하기 전 탈출선을 이용해 지구로 탈출한 외계인들이 더 있었을 것이고 후속작에서는 이 호프 본편에 나온 외계인들과 거대 우주선에서 탈출했던 외계인들이 연합해서 본격적으로 지구인들과 싸우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단순히 한국에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세계 여기저기로 탈출한 외계인들 때문에 지구인들도 힘을 모아 싸우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즉 외계인 연합과 지구인 연합의 대립인 것이죠. 작중에서 외계인들이 지구인과 비슷한 모습이기도 한데다가 이곳에서 적응하고 살아가는 것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이므로 아마도 이곳을 자신들의 새로운 터로 삼으려고 할 것, 그래서 지구인들과 우주인들의 대립이 본격적으로 속편에서 다뤄지는 내용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싸우던 두 진영이 어떤 계기로 인해 화합을 할 기회를 맞이할 것 같아 보입니다. 외계인들이 자기들의 행성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시작을 다시 맞이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지구인들은 다시 지구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아마 그 기회의 열쇠가 될 수 있는 계기는 바로 호프 본편에서 나온 목숨을 잃은 외계인, 이 어린 외계인이 중요한 열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어린 외계인이 나오는 장면은 성경 속의 아기 예수 구절과도 많이 비슷합니다. 즉, 이 어린 외계인을 예수와도 같은 존재로 대입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속에서 보여준 기적들 중에서도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죽음에서의 부활입니다. 성경 속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결집할 수 있던 큰 계기도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작중에서 이 어린 외계인이 아주 중요한 존재로 언급됐던 만큼 어쩌면 어린 외계인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시 부활하고 이걸 본 외계인들이 다시 부활한 어린 외계인을 통해 지구인과의 싸움을 마치는 극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네요. 결국 외계인들도 다시 원래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지구인들도 평화로운 지구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의 제목이 희망, 호프가 아닐까 합니다. 이 어린 외계인의 부활이 그 희망의 씨앗이 될 것 같은 그냥 이런 예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영화를 보다가 문득 어떤 장면들이나 스토리 안에서 다양한 작품들이 보이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알 수 없는 외계인들의 침략과 그에 맞서 싸우는 주인공들, 그러나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모습을 바꿔가는 외계인들을 보면서 일본의 만화 중 하나인 간츠가 떠올랐습니다. 간츠 역시도 지구인들이 외계인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만화 간츠에서는 검은색 구체가 중요한 요소로 나오는데 하필 영화 속 외계인들이 타고 온 우주선 역시도 구체 형태입니다. 또 공교롭게 만화 간츠 에피소드 1편 역시도 영화 호프의 내용과 좀 비슷한 면이 하나 있는데요. 간츠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외계인은 파성인이란 외계인입니다. 대파를 좋아하는 특이한 식성이라서 파성인으로 불리는데요. 이 파성인이 폭주하며 만화 속 등장인물들을 공격하는 계기도 외계인의 자손이 지구인들에 의해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외계인이 숨져서 벌어진 호프 속 사건과 좀 비슷해 보이죠. 또 최후반부 결말을 보면 영화 아포칼립토가 떠오릅니다. 이건 역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후반부에 외계인들의 거대 우주선이 추락하면서 지구인들에게 있어서 재앙이었던 외계인들에게도 자신들만의 재앙이 따로 찾아오게 되는데요. 영화 아포칼립토 역시 원주민 부족의 대립이 줄을 이루다가 결말 부분에 스페인 함대가 상륙하는 것을 보여주며 서로 싸우던 두 부족 모두에게 새로운 재앙이 왔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일본의 만화인 기생수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외계인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변형하는 장면, 인간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장면들이 만화 기생수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외계인들이 인간과 비슷하게 닮아있다는 점 역시도 기생수에 나오는 기생 생명체들과 많이 겹쳐 보였네요. 영화 클로버필드도 생각이 났습니다. 호프에서는 영화 초반까지 뭐가 마을을 습격했는지 명확하게 그 구체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영화 시작 약 1시간 정도쯤에 가서야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영화 클로버필드 역시도 비슷하게 괴물의 존재를 초반에는 보이지 않게 처리하고 있다가 나중에 공개하면서 긴장감을 끌어올리는 연출을 사용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영화 클로버필드와 흡사한 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신경 쓰이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영화의 색감이었습니다. 보통 영화가 색 보정 작업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갔던 상영관의 스크린이 이상했던 것인지 아니면 실제 영화 색 보정 작업이 그랬던 것인지 모르지만 가끔 영화에서 색감이 들뜨게 나오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굳이 묘사를 드리자면 도로의 물 웅덩이에 자동차의 기름 등이 둥둥 뜨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 기름이 물 위에 둥둥 떴을 때의 그 색감, 약간 형광색을 띠는 보랏빛 같은 그 기묘한 색감이 먼 산을 비춰주는 장면이나 혹은 캐릭터들의 옷감에서 가끔씩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외계인들의 빛나는 피부가 가끔 캐릭터들의 옷감에서 보이는 그런 색감과 비슷한 색을 보여줄 때가 있다는 점이 좀 절묘합니다. 만약 이것까지도 나홍진 감독이 의도한 것이라면 아마 서로의 색이 서로에게 묻어있는 화면을 통해서 사실 외계인과 지구인 모두가 같은 운명을 향해 가고 있다는 그런 복선을 위해서 표현한 하나의 장치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꽤 대단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색 보정 작업으로도 감독의 의도를 영화 내에 집어넣은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건 제가 갔던 상영관의 스크린이 이상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 관해서 비슷하게 느끼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영화 호프는 제목답게 여러가지 희망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곧 그 희망이 절망으로 변하고 그 와중에 또 다른 희망을 새롭게 찾아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조명합니다. 인간은 끝없는 절망과 문제들 속에서도 언제나 희망을 찾아 나아가는 존재들이란 것이고 어쩌면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나홍진 감독이 다른 작품들과는 다르게 이 영화 안에서는 참 코믹한 장면을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실없는 장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어쩌면 그런 코믹한 장면들도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인간이란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이다라는 메시지를 좀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갑자기 드는 저의 엉뚱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요즘 이런 외계인들이 지구로 오는 등의 영화가 자주 나오고 미국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계속 외계인을 언급하다 보니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한 어떤 예고나 경고가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감을 농담처럼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제 불안이 그저 엉뚱한 기우이길 바랄 뿐입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에 사용된 이미지는 대다수가 공식 예고편에 공개된 장면들입니다. 영화 호프를 온전히 느끼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가능하면 영화관에서 직접 관람해 보시길 권합니다. 물론 이는 제 개인적인 추천이며 관람 여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저의 개인적인 감상을 담았습니다. 저는 영화 자체의 재미 여부에 관해서보다는 그냥 나름대로 영화를 보며 느꼈던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영화 호프가 현재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고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재미있게 감상했고 후속편도 어떻게 나올지 많이 기대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걸 액션 영화라고 보면 단조롭지만 제 생각에 액션은 영화에 가미된 양념 같은 존재이고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를 생각하면 또 다르게 보이는 듯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스포일러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아직 영화를 안 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 호프에 관한 아주 개인적인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영상은 7월 25일에 올라왔던 역사 속의 기묘한 사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진이란 여러 가지 장면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아름답고 훌륭한 사진들도 많지만 때로는 기묘한 사연 또는 섬뜩한 사연들이 뒤에 숨겨진 사진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오늘 영상은 그런 사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영상은 사진 속에 숨은 뒷이야기 등을 알아보는 교육적인 맥락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흥미롭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미군의 전쟁 포로가 다시 돌아온 사진입니다. 기자 살 베이더가 촬영한 사진이며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돌아온 미군의 이름은 로버트 스텀 중령.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에는 조금 기묘한 후일담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사진 속 로버트의 아내는 그가 귀환하기 사흘 전에 그에게 이혼을 통보하고 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위자료로 로버트가 포로로 잡혀있던 기간을 포함하여 그동안 지급된 급여와 향후 받을 연금의 약 40%를 가져갔으며 집과 자동차 등의 재산까지도 전부 받아갔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진 뒤 나중에 각각 다른 사람과 재혼했고 가끔 자녀들의 결혼식이나 가족 행사에는 같이 참여했다고 하네요. 행복한 사진 뒤에 숨겨진 씁쓸한 뒷이야기였습니다. 1973년 3월 17일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보기에도 급박해 보이는 이 사진은 프랑스에서 벌어진 어느 회사의 파업 시위 중 촬영된 사진입니다. 시위가 격해져 정부에서는 경찰 기동대를 투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들과 시위대 간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순간 사진 속 남성이 한 경찰의 멱살을 잡았고 이 장면을 기자가 카메라 속에 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진 속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 경찰의 멱살을 잡은 노동자와 멱살을 잡힌 경찰관이 서로 어린 시절 친구로 지냈던 사이였다는 사실입니다. 멱살을 잡은 노동자는 친구였던 이 경찰관을 향해 이번에는 나도 한번 때려봐 라며 울분을 토했지만 경찰이 된 친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얄궂은 운명의 순간이 사진 한 장에 담겼습니다. 1972년 4월 6일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미국의 어느 지역에 위치한 식당에서 촬영된 사진 속에는 카운터에 앉아있는 남녀 3사람을 향해 뒤에 몰린 군중들이 음식물 등을 쏟아붓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기묘한 장면은 사실 이런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사진 속의 3사람은 존 솔터, 조한 트럼 파우어, 앤 무디. 이 3사람은 바로 시민운동가들이었는데요. 이들이 들어간 이 식당은 유색인종은 이용할 수가 없는
백인 전용 식당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사람은 이런 차별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식당 안에 들어가 앉아 침묵 시위를 벌였고, 이들의 이런 운동에 분노한 군중들은 이들을 조롱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의 조롱과 음식 세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용기 있게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1963년 5월 28일 프레드 블랙웰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것은 사진은 아니고 그림 자료 중 하나입니다. 남아프리카에 위치한 어느 다이아몬드 광산 회사에서 광부들의 몸을 엑스레이로 촬영하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 광산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는데요. 광산 회사에서는 그날 일이 모두 끝나면 한 명 한 명을 차례로 세워 엑스레이를 찍게 했습니다. 겉으로는 노동자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일부러 삼키거나 해서 다이아몬드를 몰래 가지고 나갈까봐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1919년 4월 어느 잡지에 실렸던 사파입니다. 월남전은 미군에게 특히나 어려운 전쟁이었습니다. 왜냐면 곳곳에 파둔 함정과 터널로 인해 가끔은 기습을 당하거나 목표를 놓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군에서도 특별한 직책을 편성합니다. 사진 속 병사는 이른바 터널렛이라 불리는 병사입니다. 이들은 지하 터널에 직접 들어가서 다른 터널이 어디로 이어졌는지를 조사하고 함정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터널 안에는 각종 부비 트랩들을 비롯해 매복하고 있는 병사들이 있을 때도 있어서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임무였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진은 약 1968년경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인트루이스의 시장이었던 윌리엄 베커, 사진에서 가장 좌측에 위치한 인물이 바로 베커입니다. 이 사진은 베커가 당시 실험용으로 제작되었던 군용 글라이더 기체 안에 관계자들과 탑승해서 이륙전 기념으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륙 직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 목표 고도에 가까워졌을 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글라이더의 좌측 날개가 갑자기 파손되었던 것입니다. 글라이더는 빠르게 추락하기 시작했고 탑승자 전원이 살아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 기념사진이 이들의 마지막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1943년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나치 독일은 많은 수의 수용소를 운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지의 수용소에 갇혀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오어드루프 수용소란 곳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해방 직후 수용소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수용소 내의 군인들에 의해 어떤 고문을 받았는지 직접 재현하며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중간에 서 있는 것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인물입니다. 당시 그는 휘하의 장군들과 함께 직접 이 수용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수용소를 방문했던 아이젠하워는 지금껏 이런 수용소에 대해서 건너들었던 이야기들이 오히려 축소된 표현일 정도였다며 적잖은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2차 대전 당시 수용소를 운용한 또 다른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군이 싱가포르에 만들었던 포로 수용소였습니다. 이 수용소 안에는 여러 나라에서 참전했던 수많은 연합군 포로들이 갇혀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사진 속 남성들은 바로 이 싱가포르의 포로 수용소에서 약 3년 동안 갇혀 있다가 해방되어 풀려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굶주림, 강제노동, 엄청난 더위에 시달렸고 또 많은 수의 포로들이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일본이 패전하고 포로 수용소에서 해방된 이들이 길가에서 차를 마시고 신문을 보면서 자유를 만끽하는 장면입니다. 마찬가지로 1945년에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이후 벌어진 재판이 하나 있습니다. 전범들의 재판이었던 뉘른베르크 재판입니다. 이 사진은 당시 열렸던 재판의 한 장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은 모두 전범 피고인들인데요. 대놓고 웃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웃음을 감추기 위해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왜 웃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재판에서 정말 많은 실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서로의 말을 전하는 통역 과정에서도 실수가 있었고 또한 고유 명사를 잘못 발음하는 등의 실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되자 결국 피고인들이 웃음을 참을 수가 없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처럼 웃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더 섬뜩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비행기 기내에 산소 마스크가 전부 내려와 있는 한눈에 보기에도 급박한 모습의 사진입니다. 도쿄에서 오사카로 향하던 일본 항공 123편 보잉 747기는 이륙 후 12분이 지나 사고를 겪었습니다. 수직꼬리 날개와 유압계통이 크게 손상되었으며 조종사들은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지만 이 사고를 되돌릴 방법은 없었던 듯하네요. 결국 비행기는 군마현 산악지대 쪽에서 발견되었고 승무원 15명을 포함한 탑승자 총 524명 중 탑승객 4명만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일본에서 벌어진 항공 관련 사고 중에도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사진은 탑승객이 촬영했던 사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85년 8월 12일에 촬영되었습니다. 아이를 목마 태우고 한적한 시내에서 사진을 찍은 남자. 언뜻 보기엔 평화로운 사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섬뜩한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사진 속에는 눈에 띄는 또 하나의 물체가 있습니다. 바로 오른편에 위치한 붉은색 자동차입니다. 이날 이 사진이 촬영된 거의 직후에 이 붉은 자동차에서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알고 보니 한 범죄 단체가 이 자동차 안에 미리 조작을 가해둔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북아일랜드 오마에서 벌어진 이 사건으로 인해서 29명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사진 속의 남자와 아이는 무사히 살아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진은 1998년에 촬영되었습니다. 사진작가 존 곤트의 자택은 해변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이 존에게 찾아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해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였는데요. 존은 직감적으로 카메라를 집어들고 서둘러 뛰쳐나갔습니다. 해변에는 두 남녀가 부둥켜 안은 채로 서 있었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존은 카메라를 들어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촬영합니다. 알고 보니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19개월 된 아이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파도에 휩쓸려 사라져버렸고 두 사람은 충격과 절망에 망연자실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젊은 부부의 절망스럽고 슬픈 모습과 거친 파도가 대비된 이 사진은 다음날 신문에 실렸으며 퓰리처상을 수상합니다. 촬영된 시기는 1954년 4월 2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76년 현재의 콩고 지역에서 큰 전염병이 발생합니다. 당시 콩고의 이름은 자이르 공화국이었는데요. 이 자이르 지역에서 발병한 알 수 없는 전염병은 엄청나게 퍼져나가 많은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이 병은 처음 확인된 지역 근처에 위치해 있던 에볼라강의 이름을 따서 에볼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전염률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였고 또한 아주 치명적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사진 속 맨 좌측에 위치한 사람은 간호사 마인가 은세카로 에볼라에 걸린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녀 역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촬영한 평범한 사진처럼 보입니다. 이 사진은 오하이오주 베스 지역에 위치한 리비어 고등학교의 사물함 앞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학생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담아낸 듯 하지만 좌측 인물의 정체를 알고 나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좌측의 인물은 바로 범죄자 제프리 다머입니다. 아시다시피 제프리 다머는 매우 무서운 범죄자로 수많은 피해자의 목숨을 뺏은 데다가 자기 아파트 안에 시신을 유기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머가 촬영된 그의 몇 안 되는 학생 시절 사진 중 하나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평범하게 장난기 많은 학생처럼 보이던 그가 나중에 악명 높은 범죄자가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1978년 윌리엄 헨리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미소 짓는 한 여성과 함께 촬영된 남자, 카메라를 향해 아주 익살맞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누군가의 생일 파티에서 촬영되었는데요. 파티가 끝나고 뒷정리를 하고 있다가 우연히 찍혔던 사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측의 남자가 누구인지 알고 나면 이 사진이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게 다가옵니다. 익살맞은 표정을 짓고 있는 우측의 남성은 바로 악명 높은 범죄자 중 하나인 테드 번디입니다. 테드 번디도 그럴듯한 외모와 말솜씨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피해자를 만들었으며 심지어 붙잡힌 뒤에도 2번이나 탈옥을 감행하고 그 탈옥 기간 동안에도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한마디로 범죄적인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완전한 범죄형 인간이나 마찬가지였던 인물이었습니다. 사진이 촬영된 날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로드니 알칼라는 악명 높은 범죄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훤칠한 외모와 번듯한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 여성을 유혹해 범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로드니의 자택을 조사했고 자택 안에는 그가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로드니가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 자칭하던 직업 중 하나가 바로 아마추어 사진작가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 역시 로드니의 피해자들 중 한 명으로 추정되는데요. 기묘하게도 경찰에서 파악한 피해자들 중에는 해당 여성과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로드니 본인도 이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진 속 여성이 정말로 로드니의 피해자인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이 여성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어서 현재도 완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여러 사람이 예식장에 모여서 결혼식을 기념하는 춤을 추고 있는 장면입니다. 별거 없이 그저 평범해 보이는 이 사진 속에는 사실 무시무시한 범죄자가 한 명 섞여 있습니다. 가장 우측에 있는 남성이 바로 그 범죄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데니스 레이더 혹은 BTK라고 불렸습니다. 데니스는 겉으로는 평범한 가장인 척, 그리고 매우 종교적인 사람인 척 살아갔으나 실제로는 오랜 시간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게 했던 아주 무서운 범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오랜 시간 그를 쫓았지만 단서가 없었는데요. 데니스가 이에 우쭐해져 몇 가지 사소한 실수를 저질렀고, 이를 놓치지 않은 경찰이 단서를 역추적하여 데니스 레이더를 체포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그가 끔찍한 범죄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는 경찰이 오해한 거라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대단히 자기 자신을 성공적으로 숨기고 살아온 듯하네요. 오늘은 역사 속의 여러 사진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진이란 것은 그 시간, 그 공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 단 한 장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듯도 합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에도 이런 여러 사진들에 대해서 다뤄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뜩한 사실이 숨겨있는 사진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정말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름이니까 더운 게 당연하기는 하지만 솔직히 너무 더워서 일상생활이 힘들 지경이네요. 그래도 더위에 지지 않게 다들 힘내셨으면 합니다. 항상 채널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7월의 몰아보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